아니 한국어는 발음이 된다는데 왜 우리 일본은 발음을 못해? 여기 한글을 배워서 그걸로 발음하는 연습을 하는 일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발음할 수 없는 것을 한글로 적으면 세계의 모든 글을 읽게 될 수 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미야자키현에 살고 있는 리코라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한국에 관심이 무척 많은 여학생이죠. 사실 한국에 관심이 가게 된 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영어 공부를 가장 좋아했고 영어로 회화 연습을 할 때였죠. 카페에서 저와 유키가 함께 대화를 할 때였죠. 그때 저희를 보던 여행객으로 보이는 영국인이 마구 웃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영어로 이야기를 해볼 기회라고 생각하고 왜 웃냐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인은 솔직하게 말해본다면서 발음이 너무 웃기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그 영국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사용하는 영어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할지 몰라도 발음과 억양이 너무 일본식이야.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뿐이야.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거든요. 특히 저는 학교에서 영어 대회에 나갈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유키도 저만큼 영어를 좋아하고 자신 있어 했는데 그의 표정 역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키는 조심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자연스러울까요? 라고 물었지만 영국인의 대답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글쎄, 정말로 영어를 잘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해. 문화와 발음 모두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들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치 제 자신이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어는 단순히 단어나 문법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약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그 영국인에게 왜 일본식 억양이 이상하게 들리냐고 물어봤죠. 그 영국인은 저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식 영어는 단어마다 강세가 균일해서 로봇처럼 들릴 때가 있어. 또 아과 엘 발음 차이가 거의 없어서 듣는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지.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좀 웃길 수도 있어. 저와 유키는 그 말을 들으며 더 위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영어 공부에 얼마나 시간을 쏟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속상했죠. 그런데 영국인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내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니 조금 비교가 되기도 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영어 발음도 더 자연스럽고 특히 억양이 내가 이해하기 쉬웠거든. 일본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공식적인 학문처럼 느껴지지만 한국에서는 실생활에서도 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더라고.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때도 좀 더 편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과 질투가 섞인 감정이랄까요. 한국이 영어를 더 잘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코, 우리도 그냥 단순히 문법이나 시험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더 실질적으로 영어를 배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어. 그날 이후로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국인의 말이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영국인이 언급했던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왜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점점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의 규칙성과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가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적으로 발음과 문자가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소리를 나타내고 이를 조합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의 발음 체계가 영어의 소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에는 일본어와 달리 아가 엘 소리를 구별하는 발음 규칙이 있었고 단어마다 억양이 균일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강세와 리듬을 익히는 데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발음 습관이 영어를 배울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발음 기호처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영어 발음을 배우는 데도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복잡한 철자와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발음 연습이 더 쉽다는 것이었죠. 일본어의 경우 음절 단위로 발음을 나누기 때문에 영어의 다양한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반면 한국어는 이 점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읽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단순히 영어 발음 때문만이 아니라 한글이 가진 과학적인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역사적 가치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어를 배우는 새로운 방법뿐만 아니라 한국어라는 또 다른 언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고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이 언어와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제가 영어 공부에서 느낀 좌절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준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키와 저는 그날 이후로 함께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서점에서 한국어 학습책도 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의 모양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의 원리를 담고 있어서 배우는 과정이 놀랍도록 간단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던 중 저희는 한글에 대한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현하는 문자 체계가 아니라 세상의 거의 모든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독창적인 도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어떤 소리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제로 한글이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사례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은 한때 태국의 소수민족 언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 언어를 기록하는 데도 적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잡하고 체계가 없는 언어도 한글을 사용하면 쉽고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키와 저는 왜 이런 문자 체계를 지금까지 몰랐을까? 라는 생각에 서로 놀라워하며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은 소리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우는 과정에서 소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영어 발음을 연습할 때도 한글로 표기하면서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고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유키는 한글의 과학적인 측면을 좋아했고 저는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적인 가치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도 한글이라는 공통의 주제가 우리를 묶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한글은 저희에게 단순히 한국어 공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창이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며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계를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와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발음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는 저와 유키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한국어는 발음 체계가 영어와 비슷한 점이 많아 영어 발음을 따라하기 쉽지만 일본어는 고유의 발음 규칙 때문에 영어를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는 맥도날드를 마쿠도나루도라고 발음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에 없는 모음을 억지로 넣어서 일본어의 음절 구조에 맞추는 식인데 이것이 영어 발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의 믹소리는 짧고 간결하지만 일본어로는 마쿠라는 새 음절로 늘어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크리스마스는 일본어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영어의 자음 연속 발음을 일본어는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음을 끼워 넣어 부드럽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식 영어 발음은 영어를 일본어의 음운 체계에 맞게 변형한 결과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유키와 저는 웃으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끼리 영어로 대화할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일본식 발음이 강한 거구나. 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발음의 차이는 단순히 발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체계와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글은 모음과 자음을 조합하여 거의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데 훨씬 유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서는 맥도날드를 그대로 맥도날드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모음이나 불필요한 변화 없이 영어의 원음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한국인들의 영어 발음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이 차이를 알게 된 후로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일본식 발음을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한글을 사용해 영어 단어를 발음대로 적어보면서 연습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 크리스머스를 한글로 크리스마스라고 적고 발음을 연습하면서 일본어의 크리스마스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얼마나 발음 체계와 문자 체계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놀라운 가능성을 느낄수록 일본식 영어 발음의 한계를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는데 열심이던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체육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유키와 함께 학교 복도에서 한국어 단어장을 보며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게 공부하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체육 선생님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평소에도 엄격하기로 유명했는데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더니 표정을 찌푸리셨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저희는 겁을 먹으면서도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국어를 왜 공부하는 건데? 그 질문에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한국어와 한글이 독창적이고 배우는 재미가 있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다짜고짜 제 머리를 가볍게 쥐어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왜 한국어 따위를 공부하냐? 일본어보다 후진국의 말을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한국?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은 알고 이러는 거냐? 일본을 계속 욕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는 나라 아니냐? 그런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건 시간 낭비야. 그 말씀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도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무라는 말을 들으니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유키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영어면 영어지 왜 하필 한국어냐?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한 나라야.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공부나 하고 있으니 한심하구나. 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었지만 당장 반박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유키는 복잡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들어왔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과연 진실일까? 하지만 고민할수록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후퇴적인 일이 아니며 선입견에서 벗어나 스스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꾸지람은 저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저희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왜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겼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죠. 결국 저희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려는 결심을 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와 유키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일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체육 선생님의 말이 꽤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어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어 선생님께 말할 기회가 있었죠. 영어 선생님은 평소에 저희에게 친절하시고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와 유키는 영어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한국어와 한글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자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웃으셨습니다. 오, 그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재미있고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좋은 선택이야. 한글도 정말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니까 너희가 그걸 배우는 건 매우 값진 일이야. 선생님의 말에 저와 유키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고 마음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일본어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야. 일본어는 그 자체로 매우 정형화된 언어이고 영어의 다양한 발음이나 문법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려운 언어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어색하거나 영어 문장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은 일본어와 영어 발음의 차이를 잘 이해하고 계셨고 그런 점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비교했을 때 발음이 훨씬 자연스러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더 잘 발음할 수 있고 문법적으로도 더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건 영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선생님의 말에 저와 유키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본어는 발음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영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어렵다는 것을 선생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런 점에서 발음이 더 직관적이고 영어를 배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죠.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언어는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발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 말은 저와 유키에게 큰 용기를 주었고 한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우리는 체육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어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발음과 문법만이 아니라 그 언어를 배우면서 얻게 되는 사고방식과 문화적인 이해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한국어 공부를 격려해 주신 이후 더 이상 한국어 공부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영어 선생님은 또 다른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사실 나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녀는 한국어를 정말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소개해 줄게라고 하시면서 한 분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어를 전공한 분이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죠. 선생님은 그분과 친분이 있어 저희에게 수업을 받을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정말 놀랐고 동시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날 우리는 한국어 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정말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발음과 문법은 물론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어의 의문체계, 한글의 창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그 속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언어예요.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글이 창제된 역사적 배경과 그 당시 조선의 언어적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글이 백성을 위해 창제되었고 그 문자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의하실 때 저희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사님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대 역사부터 근현대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단순히 언어로만 배운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언어가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한국 전통의 가치들을 배우면서 한국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은 또 한국의 전통 예술, 음식, 사회적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문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후 저와 유키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에 대한 책도 읽고 한국 영화를 보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체험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언어 공부를 통해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문화와 역사까지도 배워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영어 선생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면서 저희는 점차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우게 되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유키는 한국에 직접 가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느껴보고 싶었고 그 경험이 저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될 거라 생각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서울과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한국의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독립기념관 등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예상치 못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적 만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들,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그리고 문화와 역사에 대한 억압을 알고 나니 그동안 일본에서 들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에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에게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고 저희는 그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자라면서 그 역사적 사실들을 배운 적이 없었고 오히려 그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의 문화를 탄압하고 한국어와 한글을 금지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한글을 다시 배우고 한글을 사용하게 된 역사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은 그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그 문화와 언어를 되살리며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역사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직접 느끼며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배우고 나서는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저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친 후 저희는 더 이상 한국을 단순히 다른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의 고통과 역사를 이해한 하나의 동반자처럼 느껴졌고 저희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역사적 사실들을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할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희는 체육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고 그곳에서 알게 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체육 선생님은 예상과는 달리 저희에게 큰 실망을 표현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국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라고 말하자 체육 선생님은 대답 없이 저희를 째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배웠다는 거냐? 그렇게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배우고 나면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희는 선생님의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선생님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배우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발전했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체육 선생님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들만의 해석일 뿐이다. 그들이 일본을 원망하는 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없다. 선생님의 말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그 말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게 단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일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요? 저희는 결국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키도 한 발 나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역사를 외면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그들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일본이 그들에게 진 것을 다 갚았다. 너희가 그쪽 나라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면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도 다시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저희는 선생님의 말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저희가 그들에 대해 배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라에서는 과거를 너무 들추는 것이 좋지 않아. 다들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후 저희는 체육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역사와 문화를 계속해서 배우고 그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체육 선생님은 저희에게 또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어를 잘하는 선생님이야.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체육 선생님은 중국어 선생님을 소개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체육 선생님의 말에 대해 조금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소개를 받고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처음 만난 중국어 선생님은 다소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다정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처음부터 조금 거침없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한국은 아직도 발전이 더디고 그 나라의 역사는 제쳐두고 얘기하자면 언어만 배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직설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무슨 큰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저 작은 나라에 불과한데 그 나라의 역사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일본에게 상처를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일본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상이에요. 선생님의 말은 저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이전에 들었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희는 조금 혼란스러웠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었기에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키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힘든 역사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선생님은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그들의 잘못된 역사적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차라리 중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에요.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대국이며 한국과는 다르게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지만 선생님의 부정적인 시각은 저희를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유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중국어 선생님은 잠시 동안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더니 끝내 너희가 그렇게 결심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중국어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저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한국어를 배울 거거든요. 앞으로는 꼭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도 너무 마음에 꼭 들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거든요. 일본은 너무 고여있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느꼈고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무언가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게 된 것이 너무 행운이고 다행입니다. 한국은 치안 최악 국가인데 너무 위험한 나라 아닌가요? 밤거리에 납치를 당하거나 마약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곳인데 한국의 안전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한국의 안전 상황이 이상하다는 한 프랑스인 교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은 치안 위험 국가인데 안전지수가 잘못 나왔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내무부 시민안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직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세계 안전지수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안전지수가 프랑스보다 높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교양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하는 것만 보아도 정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자신만만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안전공학 교수가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도가 나쁜 나라라고 손꼽혀지고 있고 중국보다도 불안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에 많이 가보았는데 프랑스가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제가 최근에 가본 나라는 한국인데 역시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는 나라라 그런지 프랑스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납니다. 한국인들은 조심스러운 면도 강하고 남을 도우려는 의식이 강하더라고요. 왜 한국이 강대국이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한 나라를 넘어 시민들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는 배려와 존중이 시스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현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저조차도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국에선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걱정이 없었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모두의 암묵적인 상식이죠. 그 교수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를 단순히 치안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민의식, 정부의 노력, 그리고 사회 시스템 전반에서 두 나라 간에 커다란 격차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질서와 청결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에서조차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서서 공공시설을 깨끗이 유지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죠. 프랑스에선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공공기관들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책들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관료주의적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치안뿐 아니라 교육, 기술,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프랑스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내무부의 공무원인 저는 이 말을 듣는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교양 있는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이미지만을 내세우려 할 뿐 실질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나라가 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을 위험한 나라라고 여겨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안전이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 속에 녹아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하고 발전한 나라라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프랑스 내무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프랑스가 얼마나 안전한지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시스템과 치안 수준은 정말 자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믿어지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간신히 살아가는 나라로 알고 있거든요. 프랑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 아닙니까? 제 말에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20세기 중반의 모습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그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고 기술과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 면에서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발전한 곳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받은 충격은 한마디로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발전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국이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여전히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지수마저 프랑스보다 높게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된 자료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을 이야기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이후 교수님이 전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단순히 경제력뿐만이 아닙니다.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화를 하나둘씩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서울에 머무는 동안 느꼈던 첫 번째 인상은 안심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지갑을 잃어버려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정직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체계적이고 거리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이나 총기 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과 질서가 철저히 지켜지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를 스스로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 어려워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프랑스에서도 안전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각종 치안 정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국이 어떻게 프랑스보다 더 안전하다는 걸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프랑스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나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죠. 반면 한국은 법이 뒷받침되긴 하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큽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바탕이야말로 진정한 안전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 곳곳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기술과 시민의식,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나로 어우러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프랑스도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자신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자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나라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단점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완벽한 나라는 세상에 없죠. 한국도 분명히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한국을 존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에도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아닐까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현실을 비교하며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발전해 왔는지 느낄 수 있었지만, 직접 가서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부서 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부서가 꼭 한국을 방문해 배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프랑스 치안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며 일을 해왔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치안, 기술, 시민의식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계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나라만의 비결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제 말을 들은 동료들도 점차 동의하는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들도 한국의 안전 시스템과 시민의식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서 전체의 공감대를 얻었고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올해 부서 예산이 이미 대부분 사용된 상태라 추가로 출장을 계획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만약 비용이 많이 든다면 우리가 각자 사비를 보태서라도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배운다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 치안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의견이 나오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문은 단순히 한 번의 출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프랑스 치안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회라는데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윗선에 한국 출장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출장의 필요성과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사비를 보태서라도 이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한국 방문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프랑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건의를 준비하며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된다면 단순히 보고 배우는 것을 넘어 그들의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프랑스에 적용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윗선의 한국 출장을 건의한 지 며칠 후 긴장된 마음으로 결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승인될지 아니면 비용 문제로 보류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상부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한 끝에 긍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독일 연구소 방문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그 예산을 한국 출장으로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관의 발표에 모두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연구소 방문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우리가 자주 진행해오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진지하게 고려한 윗선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 한국 출장을 승인한 것입니다. 결제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연구소는 이미 여러 차례 협력해온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발전된 기술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를 넘어 프랑스의 치안 정책을 혁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은 상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독일과의 협력 관계를 우선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한국 방문이 정말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출한 보고서와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한국 사례의 잠재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 출장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더 큰 장기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부에서는 우리가 각자의 사비를 보탤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의지가 강하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기를 기대합니다. 독일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한국 출장 결제 소식에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그 경험을 어떻게 프랑스에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준비할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프랑스 치안 정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직원들과 한국으로 떠나는 날부터 정말 설레더라고요. 프랑스의 모습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는 말에 프랑스의 현재의 풍경부터 눈에 담기에 바빴죠. 과연 한국이 프랑스보다 얼마나 나을지 궁금했고 한국 공무원들의 상황까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전까지의 선입견이 순식간에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은 직관적이면서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친절함까지 더해져 도착한 순간부터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안전 관련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저는 끊임없이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체감한 것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말 그대로 최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단순히 녹화만 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와 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관계자가 설명해준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핵심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쓰러지거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고를 보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프랑스의 치안 시스템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CCTV 시스템은 주로 사건 후의 조사에 활용되지만 한국은 기술과 통합된 예방적 접근이 강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 깊었던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안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에는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지하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설비들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크린 도어 덕분에 열차와 관련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이 위급 상황에 빠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장치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소매치기나 혼잡으로 인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지만 한국의 대중교통은 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질서를 지키고 안전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 시민들의 태도였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모든 차가 신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보행자를 우선시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제가 길에서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직접 다가와 도움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친절한 태도야말로 한국이 안전한 나라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출장의 첫 며칠 만에 저는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점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치안 시스템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태도와 문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프랑스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체류는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안전의식과 시민의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책임감과 배려심이 묻어났고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치안이 완벽에 가까운 이유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늘 한 줄로 줄을 서서 승차했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린 뒤에야 차분히 승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프랑스의 지하철역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사람들이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 흔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종종 소매치기나 실랑이가 벌어지곤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고 모두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길거리에서의 행동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들이 보행자를 철저히 배려하며 멈췄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는 순간에도 차가 경적을 울리며 위협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일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차량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며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마치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횡단보도 신호를 놓쳤을 때 뒤에 있던 한국인이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저를 보호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법이나 규율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행동도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법이 없었고 공원이나 거리 어디를 가도 청결함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잡한 장소에서도 모두가 자신이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프랑스의 현실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차이는 결국 시민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며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민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정책이나 법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태도가 한국의 안전의식을 완벽에 가깝게 만든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너무도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와 같은 안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이 교훈들을 꼭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프랑스의 치안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이 가진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가 안전을 지탱하는 진정한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랐던 것은 한국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프랑스와 너무 달랐거든요. 한국에서 공무원들을 직접 접해보며 저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공직 문화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업무의 속도나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에서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대기 시간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담당자가 저를 마주했을 때는 이미 필요한 서류와 정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원 하나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제가 서류를 잘못 준비한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며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시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야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가니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다시금 프랑스의 공무원 문화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이 철저히 법과 절차에 따른 일만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접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오세요라는 말만 듣기 일쑤입니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도와주려는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행정 처리가 느리다는 점은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서류 발급이나 민원 처리가 몇 주씩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며 공공기관의 운영 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일을 마치고 방문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 한국은 공공기관의 운영 시간과 온라인 시스템까지 활용하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공무원과 시민 간의 관계가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가 엄격히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일은 자신의 몫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답을 찾아주려 노력했고 만약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일이라면 관련 부서로 연결해주는 등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시민들에게 큰 신뢰를 주며 한국 공공서비스가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무원 문화를 비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단순히 행정 처리를 넘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프랑스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종종 공무원이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국에서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결국 시민들이 체감하는 국가의 품질과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며 규율 있고 안전한 환경에 익숙해진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순간 익숙했던 일상마저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직접 목격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부터 혼란스러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마약 거래를 하는 이들이 눈에 띄었고 거리에는 취객과 노숙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였지만 한국에서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과 비교하니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언쟁이 폭력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광장에서 사람들이 격렬히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하거나 외면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거리는 예술과 낭만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거리 곳곳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대소변을 본 흔적은 흔한 일이었고 이를 관리하거나 정리하는 데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가 항상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프랑스의 이런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마약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마약을 흡입하거나 거래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매치기 또한 일상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이나 관광지에서 가방을 꽉 붙들고 다녀야 했고 잠시 방심하면 소지품을 도난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카페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밤늦게 혼자 거리를 걸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밤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가 항상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 또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움직였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각자 도생의 원칙이 너무 강해 사회의 기본 질서마저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저는 한국에서 배운 안전과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프랑스에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가 예술과 낭만의 나라라는 이미지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가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시스템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프랑스의 정책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처럼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그런 조사를 해오는 게 말이 돼요. 미국에 자존심이 있지 거기서 배울 것은 단언컨대 없을 겁니다. 여기 미국의 한 여성이 화를 잔뜩 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을 가르치는 교수 에렌입니다. 미국의 지하철 개선 사업에 자문을 맡은 이후 골머리를 앓게 되었죠. 특히 뉴욕의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뉴욕 근처에 있는 여러 대학교 교수들에게 연락을 돌린 모양이에요. 예산 편성도 새로 하는 것 같고 이번에야말로 대대적으로 손을 보자며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드디어 저의 역량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한국의 지하철을 본받아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쳐댔는데 이제야 저의 말을 들어줄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몇 해 전부터 주변의 공무원들에게 한국 지하철에 대해서 조사 좀 하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 누구도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을 보고 손을 보려 하고 아시아는 미국을 베끼는 나라이니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고만 말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서 자료를 소포로 보냈죠. 제발 읽어달라고 사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메일이 도착한 것은 며칠 후였죠. 그 자료들이 한국의 자료라는 근거를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로 지하철 답사를 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서류를 제대로 본 것인지도 의문스러웠고 왜 저렇게 독일이나 유럽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직접 뉴욕까지 가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러다가 미국이 점점 산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에 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을 만나러 간 날 저는 아침부터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지하철을 몇 시간 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뉴욕시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허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졌지만 도착한 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보자마자 다시 열정이 샘솟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회의 자료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준비한 자료를 큰 화면에 띄우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안전한지 사례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하철은 정시 운행률이 99%를 넘습니다. 하루 700만 명 이상이 이용하지만 승객 간 충돌도 드물고 청결 유지 수준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철도만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뉴욕에 정말 필요한 건 이런 혁신입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팔짱을 끼거나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 공무원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만 이미 독일로 출장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지하철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와 규모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유럽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시아 사례는 참고만 할 뿐 중심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독일이라니요? 뉴욕 지하철이 독일처럼 설계되었다고 한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독일이요? 독일의 지하철이 우리와 비슷하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뉴욕의 문제는 단순한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문화, 시민 참여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에서 무엇을 배우시겠다는 겁니까? 복잡한 도시 계획과 시민들의 사용 패턴을 무시하고 그저 과거를 답습하시려는 겁니까?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시스템도 충분히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의 협력 경험도 많고요. 그래요, 독일도 훌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고 전혀 다른 길을 개척했습니다. 왜 그들을 직접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덧붙였습니다.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요?
이건 뉴욕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눈길을 피했지만 한두 명은 머뭇거리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뉴욕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세요. 제 말을 듣고 방 안이 잠시 정적에 휩싸였을 때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한 고위직 담당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색 정장과 단정한 안경을 쓴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는 검토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아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띄우며 저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철도를 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도시와 시민 생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의 플랫폼에는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열차의 출발 속도를 개선하고 사고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 안전문이 설치된 플랫폼 사진을 띄웠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열차 내부는 냉난방이 철저히 관리되고 와이파이와 충전 설비 등 승객 편의를 위한 기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은 대부분의 역에 무료로 설치되어 있으며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제가 말을 이어가자 담당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뉴욕은 오래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서 운영 효율화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한국의 독특한 운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여러 개의 노선이 있지만 각 노선이 민간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품질을 관리하고 민간은 혁신과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의 도시계획 자체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은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되었고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노선과 버스 네트워크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는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시민들도 이를 잘 유지하려고 협력합니다. 깨끗한 열차와 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뉴욕에서도 이러한 문화가 정착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제 설명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교수님,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독일로의 출장도 진행하겠지만 한국 사례를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히 요청드려도 될까요? 특히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 부분은 뉴욕에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뉴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록 독일 출장 계획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뉴욕의 지하철 개선 논의에서 무시되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오늘은 작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 회의실에서 만났던 고위직 담당자에게서 온 것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출장 계획 협조 요청. 저는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기 시작하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메일 내용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난 회의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 출장 계획이 전격 수정되어 한국으로 답사를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님께서도 이번 출장에 동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지에서 기술 담당자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가이드해 주실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련 일정과 세부 사항은 곧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뉴욕,
공무원들의 시야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팀과 함께 한국에 간다니요. 곧이어 담당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의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출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나 사전 준비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답장을 보내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이야기했을 때 무시당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출장은 뉴욕 공무원들에게도 저에게도 큰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직접 설명하며 한국이 만들어낸 지하철 시스템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한국의 기술과 운영 방식을 뉴욕 공무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고 뉴욕 지하철의 변화에 기여하리라. 이 기회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출장 준비는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뉴욕 공무원들과 함께 떠나기 전에 저는 한국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를 모으고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부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예술, 문화, 사회 분위기, 기술, 대중교통,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건 모두 조사해 주세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지고 한국 관련 논문을 읽으며 끝없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한 책과 논문들도 정리되어 제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조사할수록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니 한 나라가 수백 년간 지속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이 그들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이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술과 문화 역시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 세련미가 공존하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K-팝과 영화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예의와 배려의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과 대중교통도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정시성, 편리성, 그리고 철저히 관리된 청결함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탄스러웠던 것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찾기 힘든 이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문화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점점 방대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용 슬라이드만 해도 수십 장이 되었고 세부적인 통계와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는 책 한 권 분량에 가까웠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지고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끼리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발전해 온 나라구나. 이 모든 것을 뉴욕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들 역시 한국이 가진 특별함을 이해하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뉴욕 공무원들과 함께 JFK 공항에 모여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무원들은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답게 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여행만큼은 그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긴장감과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과 방문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공무원 몇 명은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읽으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공항의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세련된 분위기에 놀란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와 짐 찾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자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 공항 운영 시스템 정말 대단한데요. 뉴욕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아요.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효율성과 승객 편의를 강조하는 운영 방식이 특징이죠. 제가 설명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공무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동하죠? 공항철도를 이용할 겁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한 장만으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로 공항철도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 심지어 일부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교통카드를 구매한 뒤 우리는 곧장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이동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역 내부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분위기 그리고 안내 시스템의 정확성에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카드 한 장으로 된다고요? 한 공무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카드는 충전식이고 한번 충전하면 서울 시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카드 하나로 이렇게 깔끔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다른 공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공항철도는 직통열차와 일반 열차 두 가지가 있는데 직통열차는 조금 더 빠르고 쾌적한 대신 약간 비싸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열차를 이용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뛰어나죠. 열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곧장 탑승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깔끔하고 넓은 좌석, 그리고 차 내 분위기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가 안 되네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죠.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공무원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줄 서서 탑승하는 모습도 신기하네요. 뉴욕에서는 보통 이런 질서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한국의 시민의식입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에 녹아있죠. 제가 말했습니다. 열차는 서울역을 향해 달려갔고 공무원들은 저마다 노트를 꺼내 정리하거나 한국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이번 출장의 성공적인 시작을 직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네요. 첫 경험부터 이렇게 다르다니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한 공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도시 설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시스템의 강점을 더 자세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답하며 이번 여정이 뉴욕 공무원들에게 커다란 영감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뒤 우리는 도시의 대중교통을 본격적으로 체험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내부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곳곳에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매우 친절한 환경이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한 공무원이 유심히 주변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 지하철이 독일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독일이 워낙 오래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 한국은 독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꺼낸 사람은 놀랍게도 이전에 독일 시스템에 깊은 신뢰를 보였던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출발 전까지도 한국이 독일만큼 좋을 리 없다며 계속 의심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짓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튼튼하고 전통적인 장점이 있지만 솔직히 깨끗함이나 편리한 면에서는 여기 한국이 훨씬 앞서네요.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줄 서서 타는 모습까지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효율성과 시민의식을 결합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독일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죠. 제가 덧붙였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탑승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지하철과 비교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열차 내부를 보세요. 좌석 디자인부터 조명까지 모든 것이 승객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간이 좁고 오래된 열차가 많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여기는 다르네요. 그리고 차내가 조용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승객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랄까요? 다른 공무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엔 왜 독일이 아닌 한국으로 와야 하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를 직접 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른 대중교통 시스템과 도시 설계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독일에서 배운 점과 한국에서 느낀 점을 비교해서 뉴욕에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하게 되네요. 다음 일정이 기대됩니다. 그의 태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며 저는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의 힘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뉴욕 대중교통의 미래를 바꿀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예약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은 세련된 외관과 더불어 웅장한 로비로 첫인상부터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공무원들은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호텔 정말 놀랍네요.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뉴욕에서도 이렇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호텔은 찾기 힘들죠.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각자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에 감탄했습니다. 바닥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공무원들도 같은 감정을 느낀 듯 했습니다. 곧 한 공무원이 복도로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바닥이 따뜻해요. 이건 무슨 시스템인가요? 히터를 켠 것도 아닌데 방 안이 이렇게 포근하다니 신기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온돌 보일러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로 온수를 순환시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서 발전한 기술인데 효율적이면서도 아주 쾌적하죠.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네요. 뉴욕에서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히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공무원들도 하나둘씩 자신의 방에서 나와 온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모든 게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네요. 공항, 대중교통, 그리고 이런 호텔까지 지금까지의 경험만 봐도 왜 사람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다른 공무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생활 전반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 정말 체감됩니다.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과 시민의식까지 결합해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이번 출장 동안 그런 점을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호텔에서 저녁을 마치고 모두가 로비에 모였을 때 공무원들 사이에는 한국에 대한 칭찬과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뉴욕이 따라잡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한국이 왜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불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가진 힘과 잠재력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이번 여정이 뉴욕 공무원들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경험으로 남을 것임을 확신하며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저녁을 마친 뒤 공무원들은 예정된 강연을 듣기 위해 호텔 내 작은 강당에 모였습니다. 강당은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였고 다들 피곤할 법도 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와 노트북을 설치하며 이번 강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연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며 한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한 인물입니다. 한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문자 해독률이 매우 높고 국민 모두가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언어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이 부분에서 한 공무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데요. 한글은 어떤 원리로 그렇게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문자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자음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배우기가 쉽고 컴퓨터 입력이나 디지털 환경에서도 아주 유리하죠. 실제로 유엔이 문맹률이 높은 국가들을 위해 한글 사용을 추천한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이 설명에 감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수근거렸습니다. 특히 독일을 고집했던 공무원이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글이 이런 구조적인 우월성을 가졌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설계한 사례가 없으니까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과학자이자 개혁가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그 문자를 활용해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용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가 창조한 문화적 기반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연은 이어서 한국의 시민의식과 대중문화, 기술적 혁신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인들이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공무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현대 기술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철학, 문화적 뿌리를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도 동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더 많은 매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니 그들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며 이번 여정이 뉴욕 대중교통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버스와 택시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나오자마자 공무원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다양하게 이용해 보는 거죠? 어제 공항철도도 놀라웠는데 버스와 택시는 또 어떤지 기대되네요. 먼저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는 실시간 도착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고 버스는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교통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탑승했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교통카드 하나로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니. 게다가 버스 안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군요. 독일을 고집하던 공무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우 잘 통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나의 카드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고 혼잡하지 않도록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제가 설명하자 다른 공무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우리는 택시를 이용해 다른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목적지를 확인하고 곧바로 편안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요금도 미터기로 투명하게 계산되었고 차량 내부는 매우 청결했습니다. 이 정도면 뉴욕 택시의 기준을 새로 세워야겠어요. 택시 서비스의 품질이 이렇게 높다니 믿기 힘드네요.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택시 요금도 합리적이고 특히 기사님들의 태도가 인상적이네요. 이런 서비스 문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또 다른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중요시하고 시민들의 기대치도 높은 편입니다. 이런 문화가 쌓이고 쌓여 지금의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택시에서 내린 우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경복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경복궁은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와, 이런 고궁이 도시 중심에 있다니 놀랍네요. 마치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한 공무원이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산책을 하며 저는 경복궁의 역사와 조선 왕조의 유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으로 1395년에 건설된 곳입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과 그 당시 정치문화적 중심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죠. 독일을 고집하던 공무원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과연 독일보다 나을 수 있을까 의심했는데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이곳은 단순히 현대적인 것뿐 아니라 이렇게 유서 깊은 역사를 품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그의 말에 다른 공무원들도 동의하며 경복궁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경험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의 효율성, 서비스의 질,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저는 이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국의 일부만 경험하신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더 많은 놀라움을 느끼실 거예요. 경복궁을 나서며 공무원들의 표정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왔던 이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와 감탄을 넘어 애정을 품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이 경험들이 뉴욕 지하철 개선뿐 아니라 그들의 시야를 넓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 일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국의 밤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시내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불빛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동이나 강남 일대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거리마다 상점들이 불을 밝히며 활발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독일이나 유럽의 대도시들에서는 밤이 되면 거리가 한적해지고 심지어 좀 무서운 사람들이 다니기도 하죠. 여기서는 밤에 오히려 활기를 느낄 수 있군요. 한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경찰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서 거리가 매우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거리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정말 안전한 나라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두운 골목이나 한적한 곳은 거의 없고 누구나 편안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일이죠. 다른 공무원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거리 공연이나 각종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밤문화도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드문 일이지만 여기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네요. 게다가 모두들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특히 한국이 가진 시민의식 덕분에 이런 활기찬 거리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자 공무원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넘쳐나고 안전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낮에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밤에도 같은 수준의 안전함을 제공하는 나라임을 실감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제는 한국을 더 믿게 되었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이렇게 안전하고 활기찬 나라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었지만 오늘 하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우리나라로 돌아갔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공무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밝아졌고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나라에 대한 존경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의 반응을 보며 이 여행이 그들에게 단순한 업무 출장 이상이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들의 사고방식과 세계를 보는 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해 느낀 점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모두들 한마디씩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간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시스템과 문화가 미국에서도 가능할까요? 한 공무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여기서는 시민들이 정말 협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죠. 그런데 미국에선 그런 시민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위험한 곳도 많아요. 그런 곳에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겠죠. 다른 공무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배운 한국의 교훈을 미국에 적용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나 안전한 거리 분위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미국의 대도시들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그들은 잠시 조용해지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입을 열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어떻게든 미국에 적용해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효율성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성 같은 것들은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한 공무원이 희망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하나씩 변화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느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미국 시민들에게 조금씩 전달하려면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시민의식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훌륭하지만 미국도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미국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있어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은 단순히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든 변화를 이끌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네요. 한 공무원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국처럼 안전하고 협력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날 밤 공무원들은 한국에서 느낀 인상 깊은 경험들을 되새기며 이를 어떻게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이번 여행을 단순한 업무가 아닌 사회 시스템과 시민의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미국에서의 실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결심하며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뉴욕에 돌아온 후 공무원들과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모습은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지하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지저분하고 벽에는 낙서가 가득했으며 냄새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편해한 것은 쥐였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매일같이 쥐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 장면은 한국에서의 깨끗하고 정돈된 지하철 환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여기 지하철 너무 달라요.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말 불쾌하네요. 한 공무원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했어요. 공공시설이 이렇게 잘 관리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뉴욕은 지금도 이 지하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공무원이 씁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다시는 그런 불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공중화장실 시스템은 매우 인상 깊었고 공무원들은 그 부분을 특히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이 정말 깔끔하고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지하철역에서도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게 너무 편리하고 대단했어요. 뉴욕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한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환경이 유지될 수 있었죠. 그런데 뉴욕에서는 그런 문화가 아직 부족하고 공공화장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늘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제가 답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게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깔끔하게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죠. 우리도 좀 더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한 공무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 특별하고 감동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뉴욕으로 돌아와서 한국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고민하며 실제로 이 변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시민의식의 변화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한국에서 본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꿈일 뿐일까? 한 공무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죠. 차근차근 시작하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뉴욕도 결국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다독이며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가능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민의식, 공공시설의 관리,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단순히 편리한 나라를 넘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렇게 발전된 시스템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시도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이 만든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미국에서도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이 나라가 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한국처럼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목소리로 한국의 모든 점들을 칭찬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 시스템이 하나로 결합된 이상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꿈을 미국에서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디 한국처럼 모든 시스템이 바뀌길 바라는데 교수의 입장에서 그게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걱정이네요. 한국의 상황이 너무 부럽기만 하고 뉴욕인이 한국에 출장을 가는 것보다 한국인이 뉴욕에 와서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